조개류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 해서 페루의 황제로 불리는 전복. 중국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먹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아 왔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완전 식품에 가까워 바다에서 나는 산삼으로도 불린다. 또한 전복은 회로 먹으면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 구이로 먹으면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돌아 다양한 요리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원기 회복의 최강자 전복과 함께한다. 전복은 한의학에서 복어 또는 포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몸에 불필요한 열을 식혀주고 체력도 도와주기 때문에 자반증이나 기타 피부 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또 전복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타우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전복을 고를 때는 껍데기가 타원형을 이루며 살은 광택과 탄력이 있고 만져봤을 때 움직임이 있는 것이 신선한 전복이다. 전복을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간장에 졸여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전복 조림. 이어서 전복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 잃어버린 기력을 되찾아줄 한 그릇 요리, 전복죽도 만들어보자. 예전부터 전복은 몸에 좋은 거는 다 아는데 너무 비쌌잖아요. 하지만 요새는 싼 전복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전복으로 밥 반찬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전복을 이용하여 전복 조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전복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글리신은 피부 조직을 튼튼하게 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전복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전복 조림. 먼저 전복 손질이 필요한데 깨끗한 물로 전복을 두세 번 헹군 뒤 소를 이용해 전복 살과 껍데기의 표면을 여러 번 문질러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전복을 사오셔서 손질하실 때는 솔로 깨끗이 씻으신 후에 쓰시는데요. 혹시 많은 양을 사오셔서 남았다 할 때는 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냉동하실 때는 양쪽에 살 쪽을 붙여서 랩으로 한번 싸신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을 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림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 꽈리고추는 꼭지를 따고 반으로 잘라 놓는다. 이어서 껍질을 벗긴 마늘도 2등분을 해놓자. 과일칼을 이용해 전복 살과 껍데기를 분리해준 다음 내장은 따로 떼어놓고 전복 잎부분에 칼집을 넣어 이빨도 제거해준다. 그리고 손질한 전복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전복을 분리하실 때 숟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두를 이용하여 이 얇은 쪽으로 깊숙이 넣어서 살과 분리를 하는데요. 이때 내장과 이빨을 같이 분리해 주세요. 조림용 양념장도 만들자. 물과 간장, 요리술, 매실청, 물엿을 넣고 잘 섞어준다. 이제 재료들을 조리는 일만 남았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어 볶아준다. 그런 다음 조림장을 붓고 팔팔 끓여준다. 그리고 손질한 전복과 꽈리고추를 넣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졸여준다. 전복 조림을 할 때 먼저 마늘 한번 볶으신 다음에 조림장을 넣고 조림장이 보글보글 잘 끓어올랐을 때 전복과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릇에 전복 살과 꽈리고추 그리고 조림장까지 골고루 덜어내면 전복조림 완성! 꽈리고추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전복조림. 쫄깃한 식감에 달콤 짭조름한 양념까지 잃었던 입맛을 돌아오게 만드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 전복죽 하면 예전에는 아플 때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은 대중화된 음식이 됐죠. 오늘 이 좋은 전복죽을 끓여서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전복에는 갑상샘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인 요오도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전복의 베타인 성분은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전복죽. 먼저 전복을 손질하는데 깨끗이 세척한 전복은 과일칼을 이용해 껍데기와 분리해주고
전복의 살과 내장도 따로 떼어놓는다. 내장은 한 곳에 따로 모아놓고 전복 살은 얇게 편썰기를 한다. 전복죽을 끓이실 때는요, 내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장이 전복의 90%의 영양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냉동실을 보관한 전복은 혹시 내장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내장을 쓰지 말고 살만 사용해 주세요. 전복죽에 함께할 채소도 썰어놓자. 애호박은 껍질 부분만 활용해 잘게 썰고 양파와 당근도 잘게 다져놓는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려놓은 찹쌀과 썰어놓은 전복살을 먼저 넣고 볶아준다. 쌀알이 투명해지면 육수나 물을 붓고 잘 저어가며 끓여준다. 보통 죽을 끓이실 때는 맵쌀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전복죽에는 찹쌀을 사용하였습니다. 찹쌀을 넣으면 훨씬 더 죽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납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씨 쪽을 넣으면 무르기 때문에 껍질 쪽을 돌려깎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전복죽이 끓어오르면 간장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썰어놓은 채소들을 모두 부어 한 번 더 끓여주는데 불을 줄여 뭉근하게 끓이되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한다. 죽을 끓이실 때는 눕지 말라고 한 30분 정도 잘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은 밥을 사용해서 죽을 끓이시면 금방 맛있는 죽이 됩니다. 불을 끄고 알맞게 퍼진 죽을 그릇에 덜어놓으면 뜨끈하면서 고소한 전복죽 완성. 찬바람 부는 계절, 온 가족 원기 회복이 그만인 전복죽. 내장과 살이 고스란히 들어가서 한 끼 식사로 든든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해초향과 함께 감칠맛 또한 일품이다. 전복과 잘 맞는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전복은 단독으로 먹어도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만 특히 닭고기와 함께 먹을 때 칼슘과 인의 섭취량이 더 높아지는데요. 닭고기도 전복처럼 체력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체력이 떨어질 때 함께 드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양식 덕분에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여전히 대체불가 보양식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복. 몸통부터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으며 또한 조리법도 다양해 회나 구이, 죽은 물론 조림이나 볶음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 쌀쌀한 날씨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맘때 우리 가족의 원기 회복은 전복이 책임진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버려왔던 채소나 과일의 뿌리, 그리고 씨앗, 아니면 껍질, 이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어왔던 부분보다 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금치 뿌리라고 하죠. 맞습니다. 시금치는 보통 잎이나 줄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뿌리에도 못지않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뼈 형성을 돕는 망간, 또 노화를 늦추는 폴리페놀까지 다양하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피망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경색,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인 피라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피망을 손질할 때 씨까지 다 버리지 말고 함께 조리해 먹는 게 좋겠습니다. 유방은 크게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과 유방의 형태와 모양을 지탱해주는 결합 조직, 그리고 지방 조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방세포에서 발생된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고 하며 유방암은 유방 조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유관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유방 소엽에서 많이 발생한다. 유방암은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입니다. 유방에는 크게 젖이 나오는 통로인 유관과 젖을 만드는 유엽 또는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방암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유관암, 소여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다. 생존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치료가 잘 되는 암이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말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급감한다. 또한 완치 후에도 재발이 잘 되는 암에 꼽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위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 같은 대다수의 암들의 발병률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이 유방암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여성암 중에 1위를 차지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유방암은 발병률은 높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는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 유방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봉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유방암인데요. 먼저 유방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죠. 유방암이란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말합니다. 유방은 유선 조직이 있고 밖으로 지방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선 조직은 크게 젖이 만들어지는 유엽, 작은 단위로 소엽이 있고 젖이 나오는 통로인 유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유관에 생기면 유관암, 소엽에 생기면 소엽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침윤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유관암의 경우 암이 유관에만 있으면 상피내암, 유관을 뚫고 나오면 침윤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1위라고 들었는데요. 다른 암과 비교하면 발생 추이가 좀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유방암의 연간 발생률은 다른 암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갑상선암이 발생률 1위가 되었는데 2012년 이후 갑상선암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들면서 현재는 유방암 발생률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1위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유방암 발병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건데 그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짚어주시죠. 네, 연도별 발생 환자 수를 보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약 2만 6천 명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25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유방암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유방암은 우리 주위에서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네. 여성 2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유방암. 대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이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고 또 늦은 결혼, 출산율 저하, 수유 기피,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증가하게 된 점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유방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유방암의 발견 빈도가 높아지고 정부나 학회를 중심으로 환자 등록이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방암의 원인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유방암은 모든 암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암종 중 하나이지만 아직 유방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 영향과 호르몬 영향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 식이, 비만, 방사선, 기타 환경 요인 등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유방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는 12세 미만의 이른 초경, 55세 이상의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30세 이상의 첫 만삭 임신,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데 대부분 호르몬의 노출 기간과 연관이 깊습니다. 반대로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로는 6개월 이상의 모유 수유, 육체적 운동, 야채나 과일 등의 식이섬유 섭취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양한 원인들과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유방암이 걸렸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방암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멍울이 70% 정도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그 밖에 유두 분비, 피부 변화, 피부 함몰, 그리고 유방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우연히 유방암이 발견될 수 있으며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방 멍울은 유방에 혹이 만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피부에 가까이 있으면 사진과 같이 이제 혹이 튀어나온 모양이 보일 수 있고요. 또 피부를 침범하면 궤양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짜지도 않았는데 유두에서 피처럼 나오는 경우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염증처럼 붓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거나 오렌지 껍질처럼 보이거나 한쪽 유두에만 습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유두나 피부에 함몰이 있는 경우도 유방암의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유방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여성 25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유방암. 다른 암과 달리 유방암 환자는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잃는다는 상실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진단 시 평균 연령이 50세로 서양보다 10년이나 젊다. 그중 40세 이하가 13%로 나타난 만큼 20대부터는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기 왼쪽 가슴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통증이 규칙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오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자기 전에도 아프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아프고 그래서 불규칙하게 아픈 것 같아요. 유방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젖꼭지에 분비물 같은 건 없으세요? 분비물이 나오는 건 없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는 해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젖꼭지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기도 하고 심해지면 유방 피부가 움푹 패이거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며 통증, 열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왼쪽 유방에 불규칙한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였습니다. 문진 및 진찰에서 왼쪽 유방에 유두 분비물은 없으나 혹처럼 만져지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방 촬영에서는 치밀 유방으로 유방 종괴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유방 촬영술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치밀 유방의 비율이 서양에 비해 높아 초음파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로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 조직 검사의 종류로는 세포 검사, 총조직 검사 등이 있다. 수술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조금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호르몬 치료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좀 열감이라든지 다른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일도 좀 나고 기분도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견딜만 합니다. 평소에 식사라든지 운동 같은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름기 적은 음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는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거나 늦은 연령의 첫 출산,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음주나 가족력, 유방 촬영에서 고밀도 유방으로 확인된 경우도 위험 요인에 해당된다. 이 환자는 우측 유방암으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 1cm 미만 크기의 치명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방사선 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추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암의 병기, 종양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수술 치료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방암 수술법은 크게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 수술이 있는데 전절제술은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보존 수술은 암이 발생한 조직과 그 주변을 제거한 후 나머지 부분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유방암의 증상은 통증 없이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방치하다가
유방암이 많이 진행되어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하지만 병기가 진행될수록 치료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받는 고통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발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됩니다. 따라서 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유방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치료 성적이 우수한데 이를 위해서 정기 검진은 필수이며 30세 이상 여성은 매월 자가 검진을 시행하고 3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40세 이상 여성은 1, 2년마다 유방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 또한 유방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방암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유방암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유방암의 진단 과정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유방암의 진단 과정은요. 우선 자가검진을 통하여 멍울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있거나 기타 증상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먼저 임상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 등 유방 영상 검사를 통해 유방암 의심 소견을 감별하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로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방 촬영술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검사법인가요? 네, 그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이제 촬영기기로 눌러서 엑스레이를 통과하여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와 같이 작은 석회화들이 모여 있거나 아래와 같은 하얀 덩어리가 보이면서 성게처럼 방사선으로 뻗치는 모습은 유방암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유방 촬영에서 그 유선 조직은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선 조직의 분포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방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데 이를 유선 조직이 치밀하게 있다고 해서 치밀 유방이라고요. 그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고 젊을수록 치밀 유방이 흔합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치밀 유방이라면 아무래도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 밖에 어떤 검사법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추가 검사로 그 유방 초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방 초음파는 사진과 같이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여 혹이나 주변 구조물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이 유방암 사진인데 유방암의 특징은 이제 검고 좀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아래로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겨드랑이 림프절 사진인데 이 검게 풍선처럼 부푼 모양은 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통하여 유방암이나 림프절 전이 여부를 감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한 진단을 알아봤고요.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유방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직 검사에는 중심침 생검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직 검사 칼날은 보통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 칼날에 홈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초음파로 혹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안쪽 칼날 홈이 그 혹에 위치한지 확인한 후 바깥쪽 칼날로 혹의 일부를 잘라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러한 방법이 보통 중심침 생검술의 방법입니다. 네. 네.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 하나요? 예,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 바늘이 그 상당히 좀 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아파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소 마취를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일부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네. 보통 이제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일단 조직 검사하는 과정 중에 환자분이 조금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군요.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방암 확진을 받으면 모든 암이 그렇듯이 병기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네. 유방암 병기를 어떻게 나누나요? 네, 그 유방암의 병기는 그 이전에는 그 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그 원격 전이와
만으로 가지고 병기를 판정하는데요. 최근에는 암의 분화도, 세포표면 수용체, 다중 유전자 패널 검사까지 추가를 해서 병기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보다 정밀하게 그런 유방암의 예후나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1, 2, 3, 4기, 4기까지 있겠죠. 이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그 유방암은 이제 보통 이제 5년 전체 생존율로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5년 전체 생존율은 병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고, 이제 2기까지는 5년 생존율이 보통 이제 90% 이상 유지가 되다가 3기와 4기를 거쳐서는 이제 급격하게 생존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이제 보통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2기까지는 생존율이 91%에 이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유방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네, 그 유방암의 치료에는 크게 국소 치료와 이제 전신 치료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국소 치료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들 치료는 그 유방암의 진행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순차적 또는 이제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병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유방암의 수술은 암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그 유방을 전부 드러내는 유방 전절제술과 암을 포함하여 주위 1, 2cm 정도의 정상 유방 조직을 같이 잘라내는 유방 보존술 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암의 크기가 크거나 이제 암이 이제 유방에 이제 여러 개가 분포돼 있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유두 쪽으로 많이 침범했을 경우에 보통 유방 전절제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의 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경우나 유두 쪽 말고 이제 주변으로 좀 치우쳐져 있을 때 그때는 유방 보존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절제와 이 부분 절제 중에 아무래도 환자들은 부분 절제를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부분 절제술이 더 많이 시행이 된다고 하죠. 네, 그 과거에는 유방 전 절제술이 그 수술의 주를 이뤘지만 조기 유방암이 증가하고 현재 유방 보존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유방 보존술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유방 보존술의 비율은 이제 점점점 증가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유방 보존술 2건당 유방 전 절제술 1건 정도의 비율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만약에 그 유방 전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쪽을 다 드러내면 여성으로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럴 때는 재건술이 또 필요하잖아요. 유방암 재건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유방 재건술은 인공 유방 절제 후 인공 구조물이나 자신의 근육 등을 이용하여 원래 유방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젊은 환자나 반대측 유방이 너무 크거나 처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기 유방암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시기를 보시면 보통 이제 즉시 재건술과 지연 재건술이 있는데, 즉시 재건술인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 후에 바로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연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전 절제술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가 수술 후 이제 상처가 이제 부드러워지거나 뭐 다른 뭐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한 1년 정도 뒤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즉시 재건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이제 인공 부용물을 바로 삽입하거나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이제 피부를 늘린 다음 추후에 이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배나 등 쪽의 근육을 잘라서 이제 유방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제가 듣기로는 이 겨드랑이 쪽으로 많이 전이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수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유방암의 림프절 전이는
90% 이상이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겨드랑이 수술의 목적은 유방암의 정확한 병기 판정 및 예후를 예측하고 또한 겨드랑이를 통한 암 진행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겨드랑이 수술은 크게 겨드랑이 림프절 청소술과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겨드랑이 림프절 청소술은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절을 이제 모두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면 팔로 가는 림프 순환이 막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30에서 40%에서 팔에 이제 부종이 올 수가 있고 또 감각 이상 등의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될 때 최초로 전이되는 림프절, 즉 감시 림프절을 찾아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찾는 방법은 이제 유방에 이제 보통 염료나 이제 동요소를 주입하면 암이 퍼지는 경로에 따라 이제 감시 림프절 이제 염색이 되는데요. 이것을 찾아서 절제해서 암이 없으면 이제 전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겨드랑이 림프절 청소술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방암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이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네, 항암 치료는 그 유방암의 전신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기나 아주 초기 1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방암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2-3가지 약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게 되고 암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항암 치료 시기에 따라 보통 이제 수술 후 항암 치료와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보시면 그건 수술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항암 치료이고요.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암 크기를 줄여 수술 범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수술 전 항암 치료입니다. 또 몸에 암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암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항암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항암 치료는 대개 암이 진행된 상태인 유방암 2, 3기에서 주로 시행하고 간혹 유방 보존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 방사선 치료도 유방암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건가요? 네, 그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유방 보존술 후에 남은 유방 조직의 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유방 전 절제술 후에 암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 보통 많이 시행을 하고요. 또 유방암이 뼈나 뇌 부위로 전이될 경우에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완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치료 시기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보통 3-4주 후에 시행을 하게 되고 전체 치료 기간은 6에서 7주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 밖의 치료로는 항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를 먼저 보시면 유방암의 3분의 2 이상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이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의 대부분은 항호르몬 치료가 포함됩니다. 항호르몬 치료의 대표적인 약제는 타모키페닌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의 성장을 돕는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크게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주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분비를 차단하기 위해 난소 억제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난소를 떼어내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는 난소 기능이 상실되지만 이제 지방 조직이나 다른 부위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몸 안에 아로마타제랑 효소에 의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돼서 유방의 성장을 돕게 되는데 이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약물이 폐경 후 여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이제 유방암 병기와 상태에 따라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적 치료가 있고요. 표적 치료는 이제 유방암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분자 표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로 허셉틴이 있는데 이는 유방암 성장에 관여하는 허투라는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서 유방암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 외의 표적 치료제로는 퍼제타 등이 있으며 유방암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은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한데요. 무엇보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유방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방암의 예방은 호르몬, 비만, 식이 등의 위험인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상 체중을 유지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도 유방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금주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규칙적인 운동,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번에 45에서 60분 정도 하는 것이 유방암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기 출산 및 수유는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갱년기 때 보통 호르몬 대처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대처요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와 같이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들인다 하더라도 유방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 검진을 통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비만인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네, 비만은 비만이 되면은 이제 지방 세포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양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방암의 위험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은 대표적인 유방암 발생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치밀 유방이면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이것은 O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밀 유방은 유방암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방 조직이 치밀하면 유방 조직이 없는 경우보다 많게는 5배까지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 동서양을 비교해 봤을 때는 동양인의 치밀 유방 비율이 서양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에서 유방암이 2~3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그 유방암 발생에는 그 치밀 유방이 위험인자이긴 하지만 그런 비만이나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방암에 걸리면 갑상샘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이건 X입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생률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연관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검진이 늘어나서 발생률이 증가한 거지, 발생률 증가한 것 외에는 그런 다른 공통점이 없고 그 유방암 환자 중에서 갑상선암을 경험한 환자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O입니다. 예,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체내 여성 호르몬 양 분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 수유를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의 발생률을 이제 의미 있게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 모유 수유를 길게 하면 할수록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네, 이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남자 유방암의 비율은 보통 이제 여성 유방암 비율의 보통 1% 미만이고요. 그리고 평균 나이는 한 60대에서 70대에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남성 유방암이나 여성 유방암은 치료는 비슷하지만 그 남자는 유방 조직이 적기 때문에
그런 피부나 그런 근육 같은 데를 침범하기가 쉽고 우리가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성 유방암보다는 예후는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연관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유방암도 유전된다고 하는데 유방암에 걸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유방암에 걸리면 이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유방암을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한 약 5에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유전성 유방의 원인이 된 유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BRCA 유전자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하면은 이제 BRCA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 BRCA 유전자 검사는 그런 유전적인 소연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검사를 하게 될 때 검사 전에 그 가족 및 이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검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유방에 통증이 있으면 유방암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유방에 통증이 있을 때 유방암을 바로 의심해 봐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 유방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방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 유방 중에 이제 통증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3%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방통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방암을 의심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과 더불어 뭐 멍울이 맞아진다든지 분비가 있다든지 다른 증상에 동반될 경우에는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이 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예,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유방암에 잘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하지만 폐경이 되었어도 폐경 전에 과거의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폐경이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비만도 되기 쉽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은 폐경 후 유방암 발생률은 2010년 이후부터 폐경 전 발생률보다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이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방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채워주시겠어요? 네, 유방암은 가랑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랑비가 올 때 빨리 우산을 쓰면 가랑비에 젖은 옷은 금방 마르지만 가랑비를 오랫동안 맞게 되면은 옷이 흠뻑 젖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처럼 유방암도 방치를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도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유방암을 예방하고 정기 검진으로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김봉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유방암 치료가 잘 되는 암이지만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암입니다.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2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른 초경이나 너무 늦은 폐경, 비만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